네, 안녕하세요.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황금돼지는 보통은 돈복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확천금의 공격형이 아닌 저축하는 수성형의 돼지라고 합니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더해주는 좀 따뜻한 소식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머니맨과 함께 기해년 황금돼지의 기운 듬뿍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올해 새로 시작하는 머니맨 또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새롭게 힘차게 해가 밝아 올랐습니다. 올해도 부동산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투자 길라잡이가 되드릴 텐데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저희 머니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화, SNS 통해서 또 활발한 소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48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SNS는 언제든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데요. 저희한테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주소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하는데 많이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첫 해 머니맨을 힘차게 열어주실 유런개발의 송병환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더 새롭네요. 오늘 또 새로운 네네. 해를 맞아서 제 첫 또 머니맨 손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책임감이 막중하십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네. 네. 전혀 손색 없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황금돼지의 해라고 그랬잖아요. 수성전. 2018년도에 마감하면서 네. 각 부동산 시장이 잠깐 얼었다고 그랬는데 2019년도에는 황금돼지 해 띠처럼 수성을 좀 잘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성해야 안 된다. 네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기부 어감이 되게 좋죠. 황금 돼지 해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올해 운세 보셨어요, 대표님? 올해 운세는 잘 안 봤고요. 네. 그냥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 네. 회사가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네요. 저희도 네. 지금 2019년도에 네. 성을 잘 지켜야지 않을까. 그래서 수성전을 잘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도에 부동산 전반적으로 좀 수성을 하면서 또 우리 회사 또한 수성을 잘해서 하면서, 네. 2019년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도 또 잘 네네. 수성하시면서 올해도 두 마리 네네네네.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올해 저희 첫 해고 해서 네네. 특별히 대표님의 올해 신년 운세를 제가 봐드리려고 기억하세요? 제가 작년에 띠가 뭐세요? 하고 여쭤봤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제가 여기서 띠를 말씀드려도 됩니까? 대표님의 띠를 나이가 대충 추측이 됐을 텐데. 네. 한번 그 네. 생각하시는 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띠인지. 아니에요. 네네. 지금 그러면은 저희가 대표님의 프라이버시를 감안해서 띠를 잠깐 공개하지 않고 네네. 저만 아는 걸로 하고 네네. 제가 신년 운세 봐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띠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똥똥똥띠 총을 네네. 봤는데 대표님 올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잡초 사이에서 성장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예. 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면서 일이 네네.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고 하시는 일이 네네. 올해도 정말 수성 꼭 성공하실 것 같아요. 복제는 제가 두둑히.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올해 같이 하시면 또 좋은 인연이 있잖아요. 네네. 봤더니 저하고 같이 하시면 좋다고 제가 또 땡땡 띠거든요. 그러시구나. 땡땡 띠하고 궁합이 네네. 되게 잘 맞다고 해서 저희 아이고, 머니맨도 영광입니다.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참고로 제 땡땡띠와 네. 또 우리 사회자님 땡땡띠하고 함께 있으면 상생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도움을 제가 받는 이런 네. 상생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제가 있거든요. 또 도움을 받고 대표님한테 감사합니다. 궁합이 종교적으로 정말... 좀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말 잘 될 것 같아. 올해는 맞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네.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랑 함께 여러 가지 투자의 어떤 비법들, 전략들, 어려움들 같이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또 많은 힘 보태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해 또 세미나 어디서 하시는지 먼저 일정 알려드릴까요? 저희가 1월 5일 날 저희가
강남에서 한번 세미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대치동에 네. 섬유센터 빌딩 2층에서요 세미나를 하는데 2019년 각 가정마다 잡고 있는 플랜, 네. 어떤 자산 플랜을 한번 세미나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림을 잘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아. 그리고 또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잖아요. 네, 먼 듯 굉장히 가까운 게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 지표를 전반적으로 보면 단기와 장기로 봤을 때 단기 시장은 주식, 장기 시장은 플랜에 맞아요.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거의 사이클이 좀 비슷하게 움직여지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이 함께 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 자산을 잘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생각이 좋은 들어요. 기회 될 것 같네요. 합동 세미나. 네. 보통 이제 자산을 불리시는 분들 보면 주식도 일부 하시고 네. 현금 어떤 은행 상품이 일부 하시고 또 나머지 부분은 또 주식에 부동산 쪽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부분. 물론 네. 이게 경중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일에 거의 따라서. 투자되는 패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와서 들으시면 주식과 함께 부동산 함께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저희가 1월 7일 날은 네. 수원으로 세미나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 그다음에 수원, 경기도,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방 쪽으로 또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두루두루 2019년을 한번 서울부터 한번 시작 한번 열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네. 하니까 세미나에 들어오셔서 1년 첫 시작, 첫 중요하죠. 강의, 첫 단추가.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이번 세미나에서 다 쏟아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도 첫 세미나시기 때문에 네네네네. 네. 증권가 부동산 강연회를 한 장소에서 들으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준비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1월 5일 토요일 또 섬유센터에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 주 넘어가서는 수원으로 건너갑니다. 이 두 지역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세미나 또 많은 분들 방문하셔서요. 궁금하신 점들 잘 상담 받아보시고 첫 단추 잘 한번 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이니까 올해는 특히 기해년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네네네. 해서 네, 시간을 마련을 조금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약간 어려웠단 말이죠. 특히 이제 뭐 9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9, 10, 하반기에 10월 조금. 그렇죠. 하반기가 네네. 조금 어두웠는데 올해 도대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일단 큰 그림에서의 대표님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상반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조정을 받는 타임이고요. 실제로 호가 시장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에 호가는 많이 뛰어 올라와 있는데 실거래는 좀 안 움직여지는 이런 시장이었다. 그래서 호가 시장과 거래 시장의 갭 메우기 타이밍이 좀 올 상반기에 좀 이루어질 것 갭 같고요. 메우기 타임? 올 네.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중국에서 어떤 불어지는 바람, 또 자국에서 지금 불어지는 바람들이 네. 좋은 쪽으로 좀 바뀌겠다. 그 좋은 쪽이라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 환율 전쟁, 네. 외교 전쟁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 좀 빨리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SOC 산업 예비 타당성 조사 구간을 두지 않고 네. 좀 최대한 상반기에 지금 예산을 좀 풀어가는 조기 예산 편성 구조로 해서 투자 많이 들어가죠. 네네. SOC SOC 쪽으로. 사업으로 많이 풀겠다. 맞아요. 특히나 네. 토지 시장으로 자금을 많이 풀겠다는 아하. 거거든요. 토지 시장으로 많이 풀겠다는 구조가 잡히게 되면 2년 후에서 3년 후에는 다시 건물 시장으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가을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네네. 때 부동산 2019년 여름 지나면 네. 후반기부터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상저하고 요 정도로 해서 큰 틀의 흐름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네네네. 같고 변곡점이 되는 시기는 가을 정도,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대표님.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틀을 저희가 한번 잡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올해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반기는 조금 더 그 갭 메우기 과정이 진행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네네. 네,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지금 주택
보급률 기준으로 그래서 신규 주택 신고 기준으로 잡으면 50만 호가 좀 넘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네. 근데 2018년도에는 30만 호가 조금 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국민들이 아파트 시장만 자꾸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파트 시장 플러스 단독주택도 들어가고요. 네. 다세대 빌라, 연립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공급된 주거지 형태가 50만 채가 꾸준히 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30만 호가 조금 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다시 50만 호 가까이 올라와 주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좀 강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장과 함께 2019년부터는 서울, 수도권 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오래된 건물들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장들이 네. 굉장히 많이 산적해서 쏟아지는 물량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멸실되는 주거지 형태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띨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경까지 예상을 하고 네.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어떤 자금을 좀 풀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내수 시장이 꺾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저지시켜 보겠다. 또 글로벌 경기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끌어올려 정부 보겠다. 차원에서, 그다음에 네. 2018년도에 가격폭이 약간 둔화됐던 부분들은 2019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호가와 실거래가 시장, 갭매우기 타이밍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이 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나온 자료를 저희 다시 한번 보면 2019년의 주택가격 전망을 표로 잠시 좀 안내를 도와드리겠는데요. 매매와 전세가를 좀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과 수도권, 지방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뒤에 지금 표가 나왔는데 네네. 매매 가격이 전국이 1.1% 마이너스네요. 네, 수도권은 소폭 0.2. 그리고 지방으로 넘어가면 좀 갭이 발생이 되면서 네네. 여전히 좀 침체가 될 것 같고 지방은 마이너스 2.0%에 사실은 2019년도에도 지방권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지방권에서는 좀 힘을 낼 수 있는 데가 세종시, 세종시. 대표적으로 좀 들 수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저번 주에 저희가 살짝 방송을 했었는데 상담 도와드리면서. 상대적으로 맞아요. 공급량이 좀 부족했던 시장 중에 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대구광역시가 좀 관심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시장이고요. 그 대구는 외에 워낙에 분양시장이 작년에도 핫했잖아요. 핫했죠. 그쵸? 앞으로도 네. 좀 더 핫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그렇군요. 보여지고요. 네. 그 외의 지역들은 좀 힘을 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2019년도에 네. 전반적으로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글로벌 경기도 좀 봐야 되고요.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특히나 미국 경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 영향 많이 인상, 받죠. 네. 그다음에 서울 외곽 지역인 경기도권에서 공급량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장에서 미분양이 속출되고 좀 있는 현상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시장의 여파가 지방권까지 좀 내려가는 구조. 그래서 네. 특정 세종시, 광주광역시, 대구. 대구 외에는 좀 세고 제외하고. 가격이 좀 빠져주는 구조. 그다음에 혁신도시 개념으로 지금 10여 년 차 굉장히 가파르게 달려왔거든요. 네. 이 시장이 이제는 실거주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을 받는 타이밍으로 좀 들어가는 이전 시장. 아, 다만 그래요? 지방 같은 경우는 신규 물량 쏟아내는 네.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좀 핫한 지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도 그 시장이 좀 관심을 좀 냉랭할 수 있는 지역이 경남 지방. 경남이요? 그다음에 충청 북도 강원도 쪽. 네. 이쪽은 2019년도에도 조금 더. 신규 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좀 힘 빠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쪽은 뭐 일자리라던가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조금 그렇죠. 처질까요? 그리고 2016년 본격적으로 2015년부터 네. 2016, 17, 18년도까지 공급된 양들이 이제 입주 물량으로 바뀌는 타이밍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났고 일시적으로 입주 물량으로 상당히 많이 전환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보다 그래도 수도권은 많이 안 빠지고 지방에서도 세종과 대구
대구광역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정도는 네네. 조금 더 차별화된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거시적인 부분을 조금 같이 봐야 된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부동산 시장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시적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로벌 경기가 약간 침체되는 신호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뭐 전반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의 부동산 시장이 약간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도 함께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시적인 부분을 조금 먼저 한번 봐볼까요? 2018년도 연말부터 지금 미국의 무디스 신용 평가를 해주죠. 각 나라 우리가 원하지 않던 네. 원하던 상관없이 이렇게 신용 평가를 해요. 뭐 네. S&P나 뭐 무디스, 피치사 이런 쪽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평가 점수가 좀 높아야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요. 국가 간의 외환 거래도 좀 활발해지고 또 한 가지는 자국에 투자해 있는 자금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을 좀 막을 수 있는 구조인데 네. 어떻게 됐든 간에 무디스사에서 평가를 좀 굉장히 낮게 봤어요. 위험성으로는 내수 경기 시장이 좀 좋지 않다라고 좀 봤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 외교적으로는 좀 북한 관계 조금 아직까지는 미국 쪽에서는 어둡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비핵화까지 시간이 네네. 많이 갈 것 같아서. 사실은 예. 지금 2018년도 12월 달에 장장 16일 가까이를 이쪽 한반도에부터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북한을 가로질러서 중국, 러시아까지 들어가는 이렇게 철도 현황 검토를 했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지금 판단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반도가 냉전 시대로 가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됐든 간에 무디스 쪽에서는 한국의 전망을 좀 어둡게 좀 봤거든요. 또 한 가지는 네. 미국에서 올라가는 금리에 대응을 한국이 좀 잘 못하고 있다. 좀 늦었지 않느냐. 혹은 늦은 반면에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에서 금리를 저는 한 3번 정도 올릴 거라고 보고 네. 우리나라가 한 2번 정도 올릴 거라고 보고 이미 2018년도 상반기부터 조금 빨리 보면 2017년도 네. 후반부부터는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이미 올라가 있는 시장이었고요. 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대출은 좀 떨어지겠죠. 떨어질까요? 금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기 부담이 때문에. 있으니까. 그래서 네. 가계 부채가 좀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이 좀 꺾이는 이런 시장이 있을 수 있다. 네. 다만 기존의 가계 부채가 1,500조를 넘겼기 때문에 그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미국에서도 강하게 지금 금리 인상되는 거에 대해 부정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조금 부정적인 방향이 바뀐 요인으로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내수 시장이 좀 안 좋고요. 기업들의 어떤 성과 보고 발표된 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작년 연말에도 다우 지수가 그렇게 많이 뛰지는 못했고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시장이 이미 미국도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에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되게 되면 미국 자체도 힘들어지는 타이밍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많게는 뭐 5배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적정선에서 2번에서 3번 보고 있고요. 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보수적으로 보면 네. 한 번에서 2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 보시는 분도 가능성도 있거든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한 네네네. 번에서 2번 정도. 네네. 그래서 네. 미국의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안 올렸으면 좋겠다. 그분은 이제 정치를 방송이나 어떤 정책 발표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SNS 글을 올리죠. 트위터에. 네네, 네. 트위터에. 그래서 SNS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되게 이게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얘기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봤습니다만 이미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네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국내 증시의 금리 인상 속도도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 것인가. 분명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3월 달, 6월 달, 9월 달, 11월 달 이렇게 해서 4번을 올렸고요. 실제로 2019년도에 대한민국도 올리긴 올려야 할 겁니다. 네. 미국에서 올린다고 하면. 올해. 네. 하지만 미국에서 한 번 정도 올린다면 안 올릴 수도 있고요. 2번 올린다면 우리나라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고요. 3번 올렸을 경우에는 한 번 내지 한 아니면 차례 그냥 갈 정도. 수도 있는 이런 네. 구조이기 때문에 그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대출 금리는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2018년도에. 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보여주고요. 심리적으로는 추가적인 대출이 일어나는 게 좀 잦아질 것이다.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비율이요? 때문에 네. 가계부채 1,500조를 넘겼지만 이제 완만히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로 좀 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안정권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은행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뭐 외국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라는 보증금 자체가 있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전세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순수 값어치로만 돈을 이렇게 내주는 이런 구조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 담보 비율만큼은 또 빼고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권으로 좀 들어가 있는 네. 자산 부채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부채가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부채도 좋고 경기가 좀 떨어졌을 때는 부채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 부담되죠.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국내의 은행권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의 내수 시장을 다시 한번 드라이브 걸려고. 지금 움직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좀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네네.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게 이제 순위별로 해서 집계가 나온 표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 조금 더 얘기 나눠볼게요. 네네네. 네,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있을까?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떠오르는 부분을 미국과 중국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네. 지금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무역 분쟁 심화가 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깊게 좀 아직까지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90일간의 휴전 기간입니다만 1월 달이 네네네. 계속해서 이제 양측 간의 협의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올해도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무역 환율 전쟁 끝나고 관세를 좀 올리겠다. 그래서 무역 전쟁이 이루어졌죠. 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이 완패했어요. 1, 2, 3 맞고 미국이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쌍코피를 내지 않았나. 그래서 좀 완패했다. 거기에 좀 복수라고 할까요? 네.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중국의 네. 화웨이라는 기업의 부회장 실제로 운영 자체를 다 하고 있는 CFO 그래서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고 캐나다에 있는 분을 네. 잡아들였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이런 구조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정치 외교 전쟁이 그쵸. 이제 대두가 좀 됐고요. 불안했었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지금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40% 이상, 어떻게 보면 50% 가까이가 지금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이런 구조고요. 대중 정말 네, 무역이 맞습니다. 비중이 크죠. 또 한 가지는 가장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뭐 반도체도 있지만 네. 그 다음으로 석유화학을 좀 들 수 있거든요. 석유화학.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45.2% 가까이가 지금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석유 제품이 상당수가 지금 중국에 팔리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석유화학 제품의 플러스에서 네. 그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완전히 연동이 깊이 되는 그래서 쪽에도 석유화학 미국과 쪽. 중국이 앞으로 계속 무역 전쟁 뭐 비슷한 이런 이어나가면. 전쟁 정치 외교 전쟁까지 네.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국이 네네. 또 우리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 들자면 네. 지금 미국 기조에 맞춰서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이미 시장이 떠났고요. 제가 볼 때도 2018년도 연말에 다우 지수 떨어지면 우리나라 지수 떨어지는 걸 보면 안 떨어져요. 다우 지수 떨어지고 조금 2, 3일 있다가 중국
지수 떨어지고 홍콩 네. 항생 지수 떨어졌을 때 그때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이 떨어지는 구조로 봤을 때는 중국 커플링. 지금 네.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연동되고 있고 훨씬 더 연동성 강화됐어요. 네네 강해졌어요. 중국하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시장에 맞춰서 내수 시장도 함께 움직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중국이 힘들어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힘들어질 것 같은 구조가 또 있죠. 또 한 가지는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정권 때부터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도 네. 굉장히 해외로 나가라. 그리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해외로 많이 좀 나가는 이런 구조였고요. 동남아시아권하고 중국권하고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시장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장이 조금 요동치는 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 주투 눈치는 보면서 네, 우리 시장도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고 저희 환시장도 두 번째로 언급이 돼 있어요. 보니까 네,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저희가 달러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네네네. 달러 강세 기조가 조금 꺾일까? 네,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주식적인 판단보다는 저는 부동산적인 판단을 좀 네. 하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주식적인 판단을 일부는 해야만이 부동산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 쪽에서 보게 되면 환율 기준으로 잡았을 때 네. 1,100한 30원에서 40원대가 많게는 3, 40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네.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를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1,130원대에서 40원대로 왔다 갔다 계속 원화 했어요. 약세일 때, 그래서 네.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달러가 미국 시장으로 조금 일부 들어가게 되고 네. 투자 나와 있던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달러도 좀 외국으로 위에서 나가는 이런 구조가 반출되겠죠? 나온다면 네. 달러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더 오를 수도. 제가 네. 부동산 시장을 보면 달러가 올랐을 때 내수 시장이 좀 침체되고요. 네. 내수 시장이 침체됐을 때 여지없이 부동산 달러는 시장도 좀 침체되는 이런 구조를 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좀 달러의 영향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조금 살펴봤는데, 네, 대표님 보니까 국내 경제 성장세가 조금 둔화될 거다. 가계부채에 관련돼서도 지금 답변이 나왔고, 주요국 통화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네, 보니까 몇 번째인가? 여기 6번째로 나왔네요. 부동산 네네. 시장이. 네,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약간은 좀 침체 기조가 상반기에는 다 같이 조금 일어날까요? 네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미 지금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부터 많이 꺾였고요. 꺾였고. 하반기부터. 네. 지금 대한민국도 작년에 9.13 정책을 내놓으면서 급격히 지금 얼어버린 이런 시장이 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을 막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예타 없이 그냥 가는 사업들 6조 이상 사업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이런 구조고요. 저희가 방송을 저희가 1년 동안 방송하는 걸 꾸준히 지켜보시면 좀 알겠지만 GTX A노선, B노선, C노선, 네. 그다음에 용산, 그다음에 한남동, 그리고 지금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그다음에 그 지역면으로 갔을 때의 고속도로나 지방 국도 확장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좀 자금을 많이 좀 풀어서 네. 국내 정세가 꺾이는 거를 경제가 꺾이는 걸 최대한 한번 막아보겠다를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하게 어필을 하셨죠. 방어 의지가 강했죠. 그래서 네. 추경을 예산을 편성을 좀 많이 하더라도 한번 2019년도에는 경기를 한번 끌어올리는 쪽으로 현 정부도 기조를 바꿨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시고 바로 안정화 정책이 아닌 부양책으로 좀 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정이 됐을 때 임기 말 정도의 안정화 정책으로 갔으면 했던 생각이 거꾸로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딱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상반기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조정받고 후반기에는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방 요인이 있는 거는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저희가 좀 하반기 쪽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지고 움직이면서 투자 전략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각자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아파트냐, 뭐 빌라냐, 오피스텔이냐, 뭐 토지냐 여러 가지 어떤 매매 대상을 두고서는 어떤 상품에 언제 투자하는 게 좋을까? 올해도 아마 이 부분을 저희 투자자분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조정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아파트 시장으로 봤을 때. 아파트는 그래서 하반기에 아파트 시장이 조금 이제 다시 조정받아서 성장 국면으로 좀 갈 것 같고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빠지면 다세대나 빌라, 연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시장 자체가. 아파트보다 더 아파트보다 더 빠지죠. 네. 그리고 아파트가 성장할 때는 좀 더디게 또 올라가는 이런 시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는 좀 시장을 좀 관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후반부에 가셔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지역들 될 수 있으면 서울 25개 자치구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네. 뭐 주거지 형태로만 봤을 경우에는 뭐 살기 좋은 데가 좋겠죠. 교통 편하고 녹조군가 잘 형성 돼 있다면 하지만 살면서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좀 당분간은 아무래도. 좀 앞으로 좀 더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서울 외곽으로 기준을 잡으면 남양주 구리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사지구 좀 들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래 분당, 판교, 그다음에 저쪽 서쪽으로 봤을 경우에는 송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송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파주, 운정지구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2019년도에는 좀 조정을 받는 이런 시장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시, 대구, 광역시, 그다음에 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까지만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계속해서 공급 확대 정책도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정부 쪽에서 네,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부동산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토지의 시장을 깜빡하셔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 빌라 시장, 뭐 상가 이런 쪽만 계속 보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이렇게 조정받는 타이밍에는 네. 토지 시장을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경기가 꺾일 때, 네. 디플레이션이 될 때 디플레이션을 저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동산에서 토지 시장이고요. 땅이에요. 반대로 인플레이션 돼서 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 이 돈의 가치를 꾸준히 갖고 머금은 상태에서 끌어올리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에서도 토지 시장이거든요. 토지 그래서 시장이군요. 경기가 이렇게 꺾일 때는 토지 시장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또 한 가지는 2019년도에 SOC 사업이 많이 움직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SOC 포인트가. 사업이 많이 움직인다는 건 도로나 철도가 놓아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혹은 철도가 지나가는 땅들, 네. 그다음에 지금 서울의 근접도에 3기 신도시를 또 만든다고 발표가 또 나왔죠. 나왔죠. 그래서 네. 3기 신도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땅을 수용 매입하는 거죠. 매입하게 되면 보상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보상을 받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양도세 개념이 아니라 불로소득세 개념으로 바뀝니다. 불로소득세요. 그래서 땅으로 돈이 많이 쏟아지는 시장이다. 그래서 네네. 땅에 돈이 많이 쏟아진다는 얘기는 또 물론 건물 시장으로도 가겠지만 대토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땅을 갖고 있다가 보상을 받았을 경우 혹은 대토가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네. 팔았을 경우에 네. 동토지와 비슷한 토지를 산다든가 금액대가 비슷한 금액대의 토지를 샀을 경우에는 네. 양도세를 좀 감면해 준다, 내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토지 시장으로 쏟아진 자금은 토지 시장으로 상당수가 들어갑니다. 흡수되겠네요. 네네. 그쪽으로. 그래서 네. 2019년도에는 토지 시장이 가장 핫한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메리트 1순위로 네네. 보시는 게 지금 토지 시장이신 네네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수도권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구조.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든가 아니면 대기업이 유치된다든가
공공기관이 큰 공공기관이 들어선다던가. 이전한다든가 했을 때에 네. 그 주변의 땅을 좀 이렇게 매입하면서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네. 시장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뭐 공공기관이라던가 정부의 투자가 진행이 돼서 SOC 사업이 활발하다던가라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을 다 일으킬 수 있는 맞습니다. 결정적인 네네네네. 요인들이기 때문에 뭐 지가 상승이라던가 건물의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뭐 아파트 시장까지 함께 다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그 GTX 노선도를 한번 조금 펼쳐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교통적인 호재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번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네네네. 대표님. 네, 네네. 한번 저희 볼까요? 네. GTX 노선도가 지금 깔리는 길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C노선, 그리고 A노선, B노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네, 지역을 조금 봐주세요. 네네. A로선 같은 경우는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내려가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부권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파주 운정지구를 좀 지켜볼 만하고요. 아까 말씀해 그다음에 주셨던, 네. 동탄까지 넘어가면서 성남, 분당, 용인 지역 동탄까지 연결되는 지역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세미나 예정되어 있는 수원. 네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GTX가 지나가면서 이쪽 고향 이쪽 화정이죠. 네, 화정 화정 지구요. 일대의 3기 신도시 개념으로 좀 봤을 때 그 지역의 토지 시장과 건물 시장, 특히나 건물의 시장을 앞으로 많이 쏟아내겠다는 어떤 전조전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시장이 좀 메리트 있는 시장 중에 한 곳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B노선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B노선은 인천 송도 쪽에서 시작해서 네. 우리가 어디까지 가나요, 이게? 저저번 주에 방송했던 네. 구리 남항주를 거쳐서 이쪽 별내 이렇게 해서 망우까지 가는 마석까지 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쪽 남서쪽 그러니까 인천 밑에 쪽에서 해서 동북 쪽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 그래서 서울을 가로질러서 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상가 지역들 혹은 더블 역세권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는 와, 지역들. 네네. 그다음에 나홀로 역세권에서 투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는 이런 지역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GTX C노선입니다. 최근에 C노선 굉장히 같은 경우는 떠들썩했던. 그렇죠. 네. 위쪽으로는 의정부, 양주, 덕정, 경원선으로 연결되고요. 위쪽으로 쭉 내려가서 네. 수원까지 넘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양재, 과천, 금정, 수원인데요. 네. 특히나 여기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할 곳이 저는 의정부와 과천을 좀 들 수 있을 것 의정부, 같습니다. 과천이요? 네네. 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가 형성되고 있지만 권성구 일대로 쏟아내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고요. 안쪽으로는 장안구와 팔달구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GTX C노선에 대한 어떤 호재를 네. 좀 분산돼 버리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반면 과천 같은 경우는 안양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 그다음에 서울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그래서 네. 과천을 한번 더 들 수 있고요. 그동안 교통이 좀 굉장히 서울로 들어오는 나들목 개념으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 호재가 별로 없었죠. 네, 네. 그런데 그 뒤쪽에 양주라는 데서 엄청난 양의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수원처럼 일시적으로 공급량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에 공급 그 많아서. 나들목 그 앞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전에 상권이나 문화나 교육이 형성되어 있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의정부가 GTX C노선이 진행이 되면서 좀 연결되면서 네. 강하게 좀 힘을 반응이 좀 받겠어요. 받을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그 외곽 지역에서 의정부랑 과천이 조금 평가절하돼 있었던 지역이죠. 네. 네네네, 가격 상승이 조금 맞습니다. 덜 올라왔던 네네네. 쪽이죠. 양주는 제가 뭐 양주 분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네. 당분간은 주택 시장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투자 곳이라고.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네, 말씀을 지난 드렸던 지역 중에 시간에도. 하나고요. 네. 거기 못지않게 의정부도 교통 호재가 없다면 힘들다. 그래서 교통 호재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좋게 발생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사업 자체가 좀
굉장히 시간이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GTX A노선, B노선, C노선 늦어졌고요. 네. 추가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현 정부에서 하겠지만 바톤을 다음 정부로 넘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시간 자체를 예상보다는 한 1, 2년, 길면 4, 5년 정도는 늦어질 수 있다는 여유 있게 부분을 봐야겠어요. 꼭 생각하시고 네. 급하게 들어가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타이밍을 잡을 때는 꼭 저희 머니맨과 함께 그 부분을 네네네.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과천과 의정부 눈여겨봐서 대표님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저희가 부동산 시장의 대략적인 포인트들을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네. 강조 포인트 마무리 좀 멘트 해주세요, 대표님. 2018년도에 일자리, 최저임금, 노동시간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줬어요. 네, 그래서 네. 시장에 맞춰서 좀 가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산업이나 또 국내 내수 시장을 좀 보면서 가는 게 좋겠다. 또 한 가지는요. 2019년도에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있는 게 지금 15만에서 많게는 한 20만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구조. 네. 그래서 사실은 한 40만에서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반도 안 되는, 반의 반절밖에 안 되는 이런 구조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국내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 일자리들이 전부 다 지금 어디 나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쪽, 중국 맞아요. 쪽으로 나가 있다는 네.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 일자리는 지금 안 늘어나지만 내수 시장을 SOC 산업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쏟아내면서 네. 일자리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좀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2019년 너무 어둡게만 보지 마시고 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시장이고 오히려 지금 급격히 올라가던 아파트 시장, 특정 아파트들이 올라가던 시장들을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잠깐 브레이크 잡으면서 평준화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 안정권으로 좀 몰아놨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자리를 늘리는 구조로는 좀 국내에 기업들, 중소기업, 대기업들한테 지원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자리에 따른 일자리 운영자금, 운정자금을 좀 정부에서 좀 풀어주는 구조로 좀 가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일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삼성이 1위 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맞아요. 베트남에 삼성이 들어가면서 그 특정 지역에 일자리가 16만 개가 늘어나 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건비만 자꾸 늘어나는 구조, 물론 늘어나야겠지만 지금 동남아시아와 좀 균형을 맞아서 같이 가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네. 꼭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또 유럽권의 어떤 물가 인상 률에 맞춰서 우리나라 임금 구조보다도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지면서 우리나라 산업군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는 선에서 임금 인상 이런 게 연출이 된다면 네. 괜찮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 있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지금 미국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형편이다. 맞네요. 그래서 네. 조금 조정을 좀 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반도체와 그다음에 석유화학이 조금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살림꾼이죠. 뭐. 지금 네. 중국에서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성장을 반도체 박차를 불기예요, 정말. 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셰일 오일, 그다음에 중국 내수 시장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자국에서 생산 소비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게 조금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네. 2019년까지는 괜찮은 거로 저는 봅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모든 포인트들은 대표님께서 오늘 언급해 주신 것 같고 이 안에서는 우려 요인도 있고 기대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조금 더 저희가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좀 투자 환경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나면 저희 또 머니맨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네네. 함께 상의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 같이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한테 전화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섬유센터죠. 네, 네네, 강남 이번 주에 그리고 세미센터
서울센터에서 하고요.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네. 수원에서 합니다. 네네. 맞아요. 저희가 특히 주식 합동 강연회를 5일에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원까지 세미나 이어지니까 많은 발길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오늘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시청자님들 받으시고요. 2019년도 많이 행복하십시오. 네. 네, 대표님도 일 잘 풀리시고 제가 또 사주풀이 해드렸잖아요. 네. 네네네. 올 한해 또 많은 좋은 일도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송병현 대표와 함께 저희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